네, 이렇게 추가 확진 환자의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아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. 중앙사고수습본부 연결해 보겠습니다. 이승훈 기자, 이 29번째 환자 같은 경우 해외여행이나 환자 접촉한 적이 없는데 의료진이 적극적으로 검사해서 발견됐단 말이죠. 그렇다면 이제 진단검사 기준도 좀 달라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? 네, 그래서 오늘 정부가 내놓은 대책 가운데 하나가 폐렴 환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진단검사입니다. 특히 29번째 환자처럼 원인 불명의 폐렴으로 입원한 경우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해외 여행력이 없더라도 진단검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사실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진단검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한 건 이미 발표됐던 대책인데요. 방역본부는 이를 좀 더 구체화하고 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이르면 수요일쯤 감염증에 대한 더욱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. 이와 더불어서 코로나19를 내일부터 방역당국의 상시 감시 대상 항목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. 전파력 등을 고려했을 때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계절성 독감처럼 상시 관리한다는 얘기입니다. 네, 29번째 환자도 80대 고령이잖아요. 이 요양병원처럼 노인들이 함께 생활하는 곳들이 좀 걱정이 되는데요. 네, 고령 환자가 많은 요양병원은 감염병 확산에 상대적으로 취약해서 우려가 높았습니다. 따라서 정부는 지역 감염 우려에 대비해 이 요양병원들을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. 전국의 요양병원은 모두 1,470여 곳인데요.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이들 병원에 폐렴 환자가 있는지 또 그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등을 꼼꼼하게 조사할 계획입니다. 또 요양병원 종사자와 간병인의 해외 여행 이력을 확인하고 업무 배제 지침 등을 잘 지키고 있는지 등도 점검합니다. 현재 이들 시설의 경우 종사자가 중국이나 홍콩, 마카오 등을 여행한 경우 2주 동안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 네, 요양병원은 그렇고 대학들은 또 어떻게 하죠? 이 개강 앞두고 중국인 유학생들 대거 입국할 텐데요. 네, 현재 중국인 유학생이 7만여 명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개강을 맞아서 많은 수의 학생들이 입국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정부는 먼저 대학 내 의심 환자 발생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 대학과 보건소 사이에 상시 연락망을 구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. 또 학내 시설 등에 대한 방역 작업과 함께 지자체에서 보유한 숙박시설 등을 중국 유학생들의 거주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 전달한 상태입니다. 중국인 유학생들은 일단 입국 뒤에 14일 동안은 등교를 할 수가 없고요. 또 기숙사나 자가에 머물면서 최대한 외출을 하지 말도록 권고된 상태입니다. 하지만 법적인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남아 있습니다. 지금까지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.